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친환경 과수 실무에 대해서 강의할 이창호라고 합니다. 이 친환경에 대해서 과수 재배를 실시할 때 친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 친환경 과수 실무 부분에서 제일 첫 장에 나올 부분들은 친환경 과수 재배 이해, 즉 이 친환경 과수 재배를 어떤 형태들로, 즉 과수 재배가 어떤 것인지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과수 재배의 친환경 재배 상태에서 실제로 유기농 재배하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첫째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장에 나와 있는 친환경 과수 재배 이해 부분에서는 이러한 과수 재배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고자 할 때에 실제로 중요한 우리 이 병해충, 그리고 잡채와 같은 여러 가지 과수 재배에 방해가 되는, 즉 이 과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가해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병원균, 그리고 해충, 잡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조류나 또는 다른 작은 동물들에 대해서 이 과수 작물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1장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 친환경 과수 재배를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과수 작물들, 즉 식물들을 재배하게 될 거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토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러한 토양 내에 있는 수분들이 어떻게 과수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에, 즉 생육하는 데에, 식물이 자라는 데에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들로 작용이 될 거냐를 볼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자연 환경에서 주고 있는 광, 그리고 온도, 거기에다가 실제로 대기 조성이라고 하는, 즉 공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육 환경에 해당하는 광과 온도, 공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친환경 과수 재배를 할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오염되어져 있느냐, 즉 오염 물질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오염을 어떻게 방제를 할 거냐, 또는 이러한 오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과수 재배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부분들이 이러한 과수 재배를 위해서 생육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이 과수 재배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실시되어지는, 즉 실무 부분들, 즉 어떤 순서를 가지고 과수 재배를, 즉 과수 작물들을 키울 것이냐, 즉 생육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부분들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개원, 즉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즉 과수원이 준비가 되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부분에서는 묘목이라고 하는 어린 묘, 즉 식물체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러한 식물체를 가지고 생장과 이 생식 생장에 해당하는 부분들, 즉 발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영양 생장 부분들을 생장, 즉 식물체가 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식물체를 키우고 나서 생식 생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꽃이 피우고 그 다음 과실이 맺고, 그래서 결실을 해서 우리가 수확물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전체적인 식물들의 생육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2장에서 나왔던 환경 부분들, 우리가 토양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수분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 광과 온도, 그 다음 공기 조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전체 앞장에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과수 작물들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생장과 발육에, 즉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 병원균이나 해충이나 잡초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면서 원예 작물들을
특히 과수작물들을 재배하는 데에 어떤 형태들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과수작물들을 재배할 때는 우리는 재배하는 형태들 또는 수확되어진 수확물만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생산자들은 재배하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유통자나 중간 저장하는 사람들은 수확물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세대에서는 생산자와 그 다음 중간, 즉 도매나 저장이나 아니면은 판매에서 그 다음 소비자에게까지,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수확을 어떻게 수확을 하고 그 수확되어진 농산물들을 어떻게 품질을 관리할 것이냐, 그래야 좋은 품질의 과수작물에서 생산되어진 농산물들을 소비자가 좋은 농산물, 즉 품질이 좋은 농산물들을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생산자는 친환경적으로 좋은 생산물들을 생산했는데 소비자가 그 친환경 생산물들을 꺼려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확 및 품질 관리 부분들도 이 3장에서 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과수 품목들, 즉 어떠한 품목들이, 과수 품목들이 중요한 것들로 대두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즉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재배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과수 중에서 재배되어지고 있는 것들, 쉽게 이야기해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감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수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과수 품종들, 즉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개개인의 어떤 기호성들이 좀 더 특이해지고 있죠. 즉 특수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과수 품종들을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물질들이 좀 더 많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항산화 물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항암 물질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또는 아주 특이한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는 어떤 다른 외국에 있었던 품종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즉 아열대나 저 멀리 브라질이나 이러한 쪽에 있는 품종들을, 즉 품목들을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 그러한 품목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잘 재배되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즉 이러한 품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육종되어지고 있는, 즉 우리나라 연구기관 또는 개개인들이 생산자들이 육종하고 있는, 즉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어떤 특성한 기능성이 있다든지 모양을 갖추고 있다든지 맛을 갖추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도 소개할 테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러한 강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 관심만 가진다면은 충분히 아주 좋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5장에서는 친환경 과수 재배, 즉 과수 재배를 할 때에 관계된 농식품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즉 일반 소비자들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들은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즉 정부가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들로 가고 있느냐, 즉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로 많이 가고 있더라. 그런데 소비자들은 실제적으로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5장에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친환경 과수 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눠져 있을 건데요. 우리 제일 먼저 1강에, 즉 챕터 1에 나와 있는 친환경 과수 재배를 이해할 때에 과수 재배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친환경 재배와 유기농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수재배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이냐? 즉 과수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예 작물들 중에서 채소작물과 화훼작물 그리고 과수작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작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실제적으로 수목이라는 겁니다. 즉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떻게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식물이 자라가지고 그 식물에서 나온 꽃이 피고 과일을 맺혀서 수확되어지는 농산물들을 생식하고 가공해가지고 식용하는 과실나무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실나무를 재배하는 것들을 과수재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들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에서 연령성, 즉 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다고 했죠. 계속 자라고 있는, 매년 자라면서 거기에서 과일을 맺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수재배를 가지고 볼 때에 이러한 과수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과수작물을 이해를 할 거냐라고 보니까 과수작물을 먼저 분류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분류들도 실제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쉬운 형태들로 좀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과일이 꽃의 어느 부분에서 실제로 꽃의 씨방 부분이 비대되어진 거냐, 아니면은 다른 특정한 꽃바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대되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진과와 위과로 많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과와 위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부분들에서는 핵과류, 복숭아가 대표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감, 이러한 형태들이 진과에 해당하는데 모양으로 보면은 어떻게 꼭지를 위쪽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의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과는 어떤 형태? 꼭지가 나와 있는 형태가 아니고 꼭지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과는 사과와 배가 대표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즉 외국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었느냐, 즉 인과, 핵과, 각과, 장과류라고 하는, 즉 외피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되어지냐를 가지고도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운데 있는 준인과류라고 하는 것까지 구분을 해놓고 있죠. 간단하게 인과류는 사과, 배이고, 준인과류는 감과 감귤이고, 핵과류는 씨가 딱딱한 것, 그래서 복숭아, 자두, 각과류는 호두, 밤, 장과류는 여러 작은 알맹이들이 한 송이로 이루고 있는 베리 종류들, 그 다음 포도가 이 장과류에 속하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들로는 온도에 따라서, 즉 우리나라 온대 지방에서 잘 자라고 있는 작물들, 또는 좀 더 따뜻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해당하겠죠. 아열대 작물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할 수 없는 시설 내에서 온실에서 키워야 되는 열대 작물들. 또 다른 형태로 분류하는 것들은 나무가 키가 아주 큰 거냐, 교목. 그 다음 키가 크지 않고 가지가 여러 개로 나와서 크는 관목. 그 다음 덩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수 재배를 이해를 할 때에 수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분류를 할 수 있구나 라고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보게 되니까 연령성 키워가는 것들에서 계속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재배할 장소의 실제적인 환경이 중요하더라. 왜? 이동을 못하니까. 연령성, 매년 그곳에서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온도와 광 등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주 중요하더라. 거기에다가 재배 기간 중에 특정한 작업들을 꼭 실시를 해야 되더라. 그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재배를 할 때에 토양에 대해서 아주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과수 재배에서는 토양도 중요하지만은 즉 토양의 개량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즉 온도와 광 또는 공기까지도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하게 과수작물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게 보니까 다년생이더라. 그 다음 대부분이 대규모더라. 그 다음 환경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어떤 차이? 품질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재배 기간, 시기에 따라서 생육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더라. 다른 화훼작물이나 채소작물들보다 순수율이 좀 높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들은 번식을 할 때에 즉 그 다음 작물들 또는 새로운 작물들을 만들어낼 때에 종자번식이 아니고 종자번식 또는 유성번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작물들이 과수작물들에는 아니고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들이더라. 다음으로 볼 부분들은 과수작물들이 실제적으로 원예작물들 안에 있지만 과일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느냐, 즉 식품적으로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죠. 어떤 대표적인 비타민, 알칼리성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유기산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원으로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노화 방지, 질병 예방 또는 생체 리듬 조절과 같은 또는 기호성과 같이 아주 각 개개인의 사람들이 시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 등등의 기호성의 특징들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수작물들은 대부분이 생식을 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더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생식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가공이나 저장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지는 즉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 심지어는 이것들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6차 산업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죠. 1차 생산, 그죠? 2차 가공, 그 다음 3차는 체험.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서 6차 산업으로 지금 자꾸 가려고 하는 형태들이죠.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우리 과수작물들이 이러한 생식 또는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는 형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력도 높다. 어떤 거에 비해서 채소작물들, 다른 농산물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과수작물들을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니까 대표적인 과수작물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많이 재배되어지는 작물들이죠. 이러한 작물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잘 자라기에 좋은 작물들로 나와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것 또는 대전 이남 또는 서울 이남 즉 남쪽 지방에서 재배가 잘 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연평균 기온과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 형태들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단감 종류들, 복숭아도 조금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매실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재배를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또 작물들을 실제 온도에 대한 저항성, 어떤 온도, 동계의 아주 추운 온도, 그 다음 물이 얼마만큼 많이 와도 저항을 잘 할 수 있느냐, 바람, 그늘, 햇빛이랑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토양의 습도,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아주 많이 재배되어지고 있는 작물들이 이러한 저항성이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도 강하고 사과도 강하고 감도 강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약한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을 하면서 재배하는 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밀감 같은 경우에 추위에 약하더라. 그래서 따뜻한 남쪽 지방에 가야 되고, 비에 약한 배나 복숭아, 그래서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으로 좀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 습도가 좀 더 높지 않은 곳, 또는 포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종들, 감귤도 마찬가지, 복숭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주 강한 광이 충분하고 습도가 높아지지 않는 지역에서 재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온도와 환경들의 적응성을만 봐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재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품목을 결정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다음으로는 친환경 재배와 유기농, 즉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유기농하고 연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친환경 재배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합성 농약 또는 화학 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등등의 화학적인 물질들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화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친환경 농산물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친환경 재배에서 특수적으로 나와 있는, 즉 구분되어지는 하나의 파트 부분에서는 화학자재를 모두 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아직까지는 구분을 하고 있죠.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모두 다 사용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 무농약 농산물은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말고 화학비료는 3분의 1 이하만 사용해라. 그리고 저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횟수 2분의 1 이하, 그리고 최종 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해라. 그래서 대부분의 최종 살포일이 수확 전 14일 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거 곱하기 2를 해가지고 4주, 한 달 전에까지만 농약을 살포해라 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화학비료도 사용 권장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해라.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친환경 재배에서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저농약 농산물은 2015년까지만 지속되어지는 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형태에서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친환경 재배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실제적으로는 화학 투입물 등등등이 지속 가능한 형태들로 농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해충, 즉 작물을 가해하는 부분들, 영양분들을 효율적으로 주고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즉 환경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높이는, 즉 경제성을 높이는, 이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농업이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농촌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량과 수요, 즉 어떤 농산물들을 필요로 한 거에 따라서 생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질을 높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과 농촌이 잘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농민과 농촌의 사회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져야 우리나라 농업과 그 다음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다 연결되어져서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농업, 즉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서 농업이 살아나고 농촌 사회를 지지하고 생태학적으로도 건전한 형태들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친환경 재배의 기본적인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추구를 하려고 보니까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보니까 외국에서 실제적으로 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농산물들의 영양가가 높고 양적으로도 충분한 것들을 생산하면서도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해가지고 계속, 즉 장기적으로 가야 되더라. 자연이 순환체계, 즉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것들이 공존하려고 하려고 보니까 토양 내에 있는 동식물, 미생물들도 모두 다 또는 일반 동식물들도 생태적으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더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업체계가 재생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야 생태계가 그대로 계속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농업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넘어가 보면은 이러한 농업들이 폭넓은 사회적, 생태학적인 영향력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러한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유기농산물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개념들로 두고 있느냐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기농산물들을 생산하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단체로 관리를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배, 포장, 거기에 따르는 물 또는 처음 시작되어지는 종자, 과수작물에서는 묘목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느냐, 중금속이나 등등등 농약 또는 사용되어지는 물, 유기종자, 묘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화학비료 없어야 되죠. 화학적인 농약 없어야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물에서는 당연히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과수작물들을, 유기 과수작물들을 재배할 때는 병해충이나 잡초를 방지할 때에도 화학 농약을 쓰지 못하는 형태들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윤작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뭡니까? 윤작은 돌려짓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려짓기라고 하니까 과수작물들은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관주작물들은 윤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실제 과수작물들을 친환경 유기 재배를 하기에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적을 이용을 하고 풀을 관리하고 멀칭을 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하는 등등 이러한 이 재배하면서 유기 농산물들을 재배하는 형태의 방법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산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즉 저장을 할 때, 수송을 할 때에도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병해충을, 즉 좋지 않은 병원균이나 해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기계적인 방제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확한 농산물들은 혼합해서 저장하거나 수송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되는 등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충 방지할 때에도 방사선이나 등등등의 적용을 하게 될 때에는, 즉 화학적인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에는 병원균을 제거하거나 위생적인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순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제거를 하거나 위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도록
허용을 해놓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군을 제교하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즉 친환경 재배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아직도 제도는 조금씩 수정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런 곳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포장지도 마찬가지 최대한 깨끗한, 즉 어떤 화학 물질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이용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 더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외부 다른 환경들에 의해서 잔류농약이 날라와서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는 허용을 해주는 것까지 제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하의 부분들은 뭐 다른 우리 과수작물들을 재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에틸렌을 이용을 해서 후숙을 시키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과수작물에서. 키위. 우리나라에선 바나나는 재배되어지지 않지만은 키위. 그리고 이 감은 단감이 아니겠죠. 숙성을 시켜서 이용되어지는 대봉이나 또는 연시를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것들은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에틸렌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수작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니까 특성들이 어떻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내가 어떤 작물들을 재배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러한 작물들을 재배할 때에 친환경 과수작물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즉 유기농산물이냐, 무농약 농산물이냐, 저농약 농산물이냐,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과수작물들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를 보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과수 재배를 위해서 이 다음 시간에 나올 과수 재배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즉 병해충이나 잡초와 같은 과수 작물들의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이 장에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병해충과 잡초에 대해서 보고, 실제적으로 병원균에 대해서, 이 병원균이 어떤 균들이 있어서 그러한 균들이 중요한 이 친환경 재배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먼저 공부를 하면서 봤던 우리의 전체적인, 즉 친환경 과수 식무 재배 부분들에서 1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 그러한 식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다음 3장에서 나왔던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좀 접근을 해서 친환경 과수 재배가 과연 우리가 막 어렵게 생각하는, 생산자들이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우리들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생산자들도 좀 이해를 하고, 또는 소비자들도 이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간 역할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알고 배웠던 것들을 친환경 과수 재배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그 부분에서 과수작물들을 가지고 재배하는 형태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